이 새끼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밤은 아직 깊었지만 경기도 안산시의 어느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오 캐피탈. 간판의 글씨는 반쯤 발해 있었고 형광등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안에는 낡은 책상 3개와 녹슨 캐비닛, 그리고 벽에 걸린 빛발엔 액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민 금융의 동반자. 액자 속 글귀는 누군가 정성껏 써넣은 붓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먼지가 내려앉아 마치 잊혀진 약속처럼 희미해져 있었죠. 그 사무실의 주인 62살의 강태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아파트가 아닌 안산의 낡은 빌라에서 그는 늘 그랬듯 소리 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내가 밤새 준비해둔 도시락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아직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의 낡은 소나타 핸들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35년이었습니다. 그가 이 새벽을 견뎌온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가 지켜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아니,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비밀. 그의 아들 강민주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32해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동네 사채업자로만 알면서. 이것은 그 비밀이 드러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침묵에 담긴 사랑, 그리고 아들이 뒤늦게 깨달은 진짜 유산에 관한 이야기.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그림자가 드리운 증권가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속에 32살의 강민준도 있었습니다. 세안증권 본사 빌딩 32층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민준은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본부 소속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 스펙만 놓고 보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인재였죠. 하지만 이 바닥에서 스펙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배경이라는 것을 민주는 입사 첫날부터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강대리! 아침 회의가 끝나자마자 팀장 박성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48배 박성훈은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2세들과의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다린 셔츠와 명품 넥타이를 착용했고 손목에는 1,000만 원짜리 시계가 빛났죠. 예, 팀장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박성훈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 지난주 신성물산 딜 보고서 누가 썼어?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래? 잘 썼더군. 본부장님이 칭찬하시더라. 민준의 눈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드물게 듣는 칭찬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야, 박성훈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 이름으로 올라갔어.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말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게 박성훈이었습니다. 네,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세 번째. 아니, 어쩌면 네 번째. 그는 매번 자신의 성과가 팀장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강대리, 박성훈이 자리로 돌아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아직도 그 일 하시나? 민준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네, 대부업. 안산에서 작은 대부업체 한다고 했잖아.
뭐였더라? 테오 캐피탈?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키보드 치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자영업입니다. 민준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자영업? 하하, 박성훈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대부업이 자영업이긴 하지. 뭐, 사채업도 자영업이니까. 사채업. 그 단어가 민준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 그냥 농담이야, 농담. 박성훈은 능글맞게 손을 흔들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저건 각인이라는 것을. 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채업자 아들이야라는 낙인. 그날 밤 민준은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어머니는 물을 테니까요. 밥은 먹었냐? 힘들진 않냐? 그리고 아버지 안부는 왜 안 물어보냐? 민준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끄러웠던 겁니다. 새벽마다 허름한 사무실로 출근하는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사채업자라고 수군거리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자신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그 일을?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 아버지는 새벽마다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의 침묵 속에 얼마나 무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알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4시 반. 강태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안산의 낡은 빌라에서 서울 강남까지, 그리고 다시 안산의 허름한 사무실까지 그 여정을 35년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남에 보릴이 있다는 것도, 그 보릴이 무엇인지도.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 순옥이 현관에서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당신도 푹 자요.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35년 전 단돈 5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고생한 손. 부자가 된 지금도 그 손은 변함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연락 왔어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애가 바쁘지. 바쁜 거야. 순옥은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넓던 어깨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굽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 한 통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어깨. 이제 말해주면 안 돼요? 순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 아버지 때문에 놀림 받는데요. 당신이 진짜로 누군지 알면. 안 돼.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내 이름으로 올라서면 그건 걔 힘이 아니야. 평생 강태호 아들로 살아야 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믿어줘. 내가 지금까지 그 애를 잘못 키운 적 있어?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상처받는 걸 지켜보는 건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태호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새벽 5시 반, 서울 강남 테헤랄로. 화려한 조명이 꺼진 빌딩 숲 사이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호. 하지만 그의 차림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맞춤 양복, 다른 운동화 대신 수제화. 해동 인베스트먼트. 50층짜리 빌딩의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태호가 올라탔습니다. 지문 인식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운용자산 47조 원의 사모펀드 회장실이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비서실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 7시 신성물산 인수 관련 이사회, 9시에 금융위원회 간담회, 오후에는 세한증권과의 공동투자건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세한증권, 태호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예, 1조 원 규모의 공동투자 건입니다. 세한증권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그래,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운 서울 하늘. 저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자신 때문에 상처받은 아들. 세한증권이라. 아들이 다니는 회사. 거래를 하게 되면 아들과 마주칠 수도 있다. 그것은 태호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검토 자료 올려놔.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태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민준이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타 웃고 있는 사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민준아. 태호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릴게.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 태호캐피탈. 강남에서의 회의를 마친 태호는 다시 낡은 점퍼로 갈아입고 안산의 허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수백억대 자산가의 풍모는 온데간데 없고 동네 아저씨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요. 직원 김 씨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정희라고 합니다. 이번 달 이자를 한 달만 더 밀어주실 수 없을까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태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보리차 한 잔 갖다 줘. 태호는 여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쌓여가는 병원비, 직장에서 잘린 이야기까지. 여인이 다 말하고 나자 태호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면제야. 원금 상환도 6개월 뒤로 미뤄. 네. 하지만 남편분 일어나면 그때 천천히 갚아. 사람이 먼저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다 잘 될 거야. 태호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거야. 병원비에 보태. 사장님, 갚지 않아도 돼. 대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힘든 사람 도와줘. 여인이 나간 후 태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민 금융의 동반자. 세상 사람들은 대부업을 사채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진짜 금융이라는 것을. 민준이도 언젠간 알겠지. 태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진짜 금융이라는 걸. 12월 20일 연말 회식. 세한증권 IB본부 신선식품팀의 송년회가 여의도의 한 고급 술집에서 열렸습니다. 1차는 고기, 2차는 술. 증권가의 연말은
언제나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다들 잠들어. 박성훈 팀장이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평소보다 더 거칠어지는 게 박성훈의 특징이었죠. 올해도 고생 많았다. 특히 우리 막내들. 직원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잔을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옆에 앉은 후배 이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입사 동기가 없는 민준의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민준을 감싸주는 후배. 야, 강민준. 박성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민준을 향했습니다. 술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팀장님. 이리 와. 이리 와서 앉아. 박성훈이 자기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그 옆에 앉았습니다. 박성훈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내가 자네를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는지 알아? 자네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야. 진짜야. 박성훈의 말에 민준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박성훈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야기 좀 해봐. 다들 궁금해하잖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응. 대부업 하신다며? 안산에서. 뭐? 테오캐피탈인가?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걸까? 팀장님, 제 아버지 이야기는 아,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울 거 없어. 대부업도 합법적인 사업이잖아. 박성훈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대부업 이자가 몇 프로야? 너네 아버지는 사람들한테 몇 프로 받아? 20%? 30%? 아니면 불법으로 50%도 받아?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시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뭐?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박성훈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 우리가 대기업 M&A하고 수천억 딜 하고 있을 때 저 친구 아버지는 서민들한테 고리대금 놓고 있잖아. 그게 같은 금융이야? 팀장님,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해 주십시오. 뭐, 박성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명령이야?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부탁. 하, 웃기네. 박성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술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내 팀장이야.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들어? 사채업자 아들이라 막대 먹은 거야? 그 순간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민준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뭐, 박성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팀장님이 뭔데 함부로 평가하십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삼켜왔던 말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퍽. 박성훈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술집 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박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 무엇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 실례하겠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술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선배, 수연이 뒤따라 나왔지만 민주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테오캐피탈 앞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퇴근했겠죠. 빗소리를 들으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손, 새벽마다 일어나 출근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는 아버지.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바닥에서.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테오캐피탈로 향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 어젯밤 일을 말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저 왔어요.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있으신가 보네. 민주는 아버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냄새, 커피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아버지의 냄새. 그때 민준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서류 더미에 닿았습니다. 이건 오래된 대출 서류들이었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민준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채무자 이름 박성훈. 대출일자 2009년 3월 15일. 대출 금액 3천만 원. 신용등급 10등급 최하. 담보 없음. 박성훈.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소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15년 전 박성훈 팀장이 살던 곳. 서류에는 아버지의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신용불량 상태, 은행 대출 전액 거절, 자살 시도 이력 있음, 재기 의지 확인, 이자 50% 감면, 원금 3년 거치 후 분할 상환 조건.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살 시도 이력, 이자 50% 감면. 이건 사채업자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자선 사업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서류 뒷면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소규모 창업 성공. 2011년 8월 대출금 완납.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함. 평생 은혜를. 민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5년 전 신용불량자였던 박성훈.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삶의 끝에 서 있던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깎아주며 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5년 뒤 은인의 아들을 조롱하고 뺨을 때린 것입니다. 왜? 민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랬던 거야?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박성훈이 유독 자신에게 가혹했던 이유.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피하던 이유. 그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를 아는 사람의 아들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같은 회사에 들어온 것입니다. 박성훈은 무서웠을 겁니다. 자신의 과거가 밝혀질까봐. 그래서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채업자 아들이라고 낙인 찍어서 민준의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비겁한 놈. 민준의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강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황급히 서류를 내려놓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거 봤구나.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박성훈이요? 우리 회사 팀장 박성훈이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야.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저 사람을? 살렸다기보다는 기회를 줬을 뿐이야. 근데 왜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일 저한테. 알아.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알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면서. 왜? 내가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어. 태호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쉽지.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하면 내일부터 너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할 거야. 하지만 그러면 넌 평생 아버지 덕에 산 아들이 되는 거야.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야. 그건 내가 직접 얻어야 하는 거야. 민준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한테 당한 거는 알아. 그건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태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손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았어.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 민준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아버지. 가서 쉬어.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거야. 태호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찢어.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내 아들이니까. 태호가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민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안증권 본사. 회사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32층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야, 너 들었어? 오늘 해동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직접 온대. 해동, 그 47조짜리 사모펀드? 응. 1조 원 규모 공동투자권 때문에 회장이 직접 방문한대. 직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해동 인베스트먼트. 국내 금융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IMF 이후 부실기업 회생의 전설로 불리는 곳. 그리고 그 회장, 강태호는 금융계의 숨은 거인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선배, 해동 회장님 성함 아세요? 이수연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어젯밤 일로 멍한 상태로 출근해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강태호래요. 선배 아버님이랑 이름이 같네요. 신기하죠?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강태호? 동명이인이겠지. 민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47조 원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회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지금 안산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 전 직원 1층 로비로 집합. 총무팀의 공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이사 오정택이 직접 회장을 맞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로비에 도열했습니다. 양옆으로 정렬한 직원들 사이로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마치 국빈 방문을 맞이하는 것처럼 박성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리 무색하게
그는 빳빳한 양복을 차려입고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차량 도착하셨습니다. 경비실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세단이 현관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표이사 오정택이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인물. 민준의 시야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맞춤 양복, 단정하게 빗은 머리, 위험 있는 걸음걸이. 하지만 그 얼굴은 민준이 32년간 보아온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민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강태호. 안산의 허름한 대부업체 테오캐피탈의 사장, 그리고 운용자산 47조 원, 국내 최대 사모펀드 해동인베스트먼트의 회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정택 대표이사도 박성훈 팀장도 모든 임원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로비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이 직원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태호는 아들을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표님,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죠. 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태호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민주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아버지인가? 새벽마다 낡은 트럭을 몰고 안산 사무실로 가던 그 아버지가? 야, 박 팀장. 민준 옆에 서 있던 박성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 회장님 수행해. 빨리. 네. 네. 박성훈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선배, 수연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 저 회장님. 선배 아버님 아니에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간 아버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왜 동네 대부업자로 살면서 아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선배, 괜찮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아버지가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0층 회의실. 태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오정택 대표와 임원진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공동투자건은 저희 세안증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잠깐, 태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투자 이야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 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태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서 있는 박성훈에게 멈췄습니다. 저 사람, 박성훈 팀장이지? 박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IB 본부의 핵심 인재입니다. 핵심 인재? 태호가 천천히 박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박 팀장. 회장님. 박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인가? 그때 자네 뭐라고 했더라? 박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정택 대표와 다른 임원들은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근데 자네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는지 아나? 태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 뺨을 때렸더군.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드님이요? 오정택 대표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준, 아이비 본부 대리. 내 아들이야.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강민준이 해동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아들이라고? 박 팀장. 태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성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게 15년 전 자네가 신용불량자였을 때 기억나나? 은행에서 전부 거절당하고 사업은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그때 자네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어디였지? 테오캐피탈입니다. 박성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래, 안산의 허름한 대부업체, 세상 사람들이 사채업자라고 부르는 곳. 태호의 눈이 박성훈을 꿰뚫었습니다. 내가 담보도 없이 3천만 원을 빌려줬지. 이자도 절반으로 깎아주고. 왜 그랬는지 알아? 자네 눈에서 살고 싶다는 의지가 보였으니까. 은행이 외면한 사람을 내가 믿어준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았나? 내 아들한테 매일 사채업자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인격을 짓밟고 끝내는 뺨까지 때렸어.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민준 대리가 회장님 아드님인 줄. 몰랐다고? 태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알았어. 태호 캐피탈, 강태호. 자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알았으니까 더 가혹했던 거야. 내 초라한 과거를 아는 사람의 아들이 같은 회사에 들어오니까 무서웠던 거지. 그래서 먼저 짓밟으려 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해봐. 박성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릎 꿇어. 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내 아들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그게 자네가 15년 전 빚을 갚는 방법이야. 박성훈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해왔던 자신의 과거가 순식간에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박성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표님, 강민준 대리를 이리로 불러주시오. 5분 후 민준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박성훈 팀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태호가 손짓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 팀장, 내 아들한테 할 말 있지? 박성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굴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뒤늦은 후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대리. 아니, 민준 씨. 박성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15년 전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민준은 무릎 꿇은 박성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를 줄 알았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찾아온 것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35년. 아버지는 35년 동안 이 비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47조 원을 운용하는 회장이면서도 안산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사채업자 아들이라고 조롱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왜?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으니까.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미안해?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평생 아버지 직업이 부끄러웠어요. 민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태호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태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7조가 아니야. 네, 그날 밤 태호와 민준은 안산의 태호캐피탈 사무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지직거렸고 벽에는 서민금융의 동반자라는 액자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35년 동안 왜 이 허름한 사무실을 지키셨어요? 해동 회장이시면서. 태호는 천천히 캐비닛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글씨도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장부였습니다. 이거 봐라. 민준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왜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7년 3월 김영수 500만 원, 1998년 7월 이정희 300만 원, 1999년 2월 박준호 1000만 원, 2024년 11월 김정희 200만 원. 마지막 페이지까지 27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손 내밀어 준 사람들이야. 태호가 말했습니다. 2847명. 전부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야. 신용불량자, 사업 실패자, 가정 파탄 직전인 사람들, 세상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사람들. 민준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3년 재기 성공, 현재 프랜차이즈 대표. 2010년 완납, 지금은 구청 공무원. 2015년 아들 대학 보냄, 감사 인사 전화. 그리고 2009년 페이지에는 박성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가 살린 사람들이에요? 살렸다기보다는 기회를 줬을 뿐이야. 태호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997년 IMF 터지고 나서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사업 망하고 집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나도 그때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었어. 근데 신기하게 살아남았어. 오히려 부실 기업들 인수하면서 돈을 벌었지. 그게 해동의 시작이야. 태호가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았어.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지.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걸. 나 대신 망한 사람들, 나 대신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태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 은행이 외면하는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한테 손 내밀기로. 그게 이 사무실이야. 하지만 47조를 운용하시면서 왜 굳이 현장을 잊으면 안 되니까.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사람이 안 보여. 보고서만 보면 눈물이 안 보여. 나는 여기서 직접 사람들 얼굴 보면서 그 사람들 인생 이야기 들으면서 돈을 빌려줘. 그래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지 않으니까.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알면 안 됐어. 태호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낮은 자세였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해동 인베스트먼트가 아니야. 47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야. 테오가 낡은 장부를 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서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읽는 능력. 그건 해동 빌딩에서 배울 수 없어. 오직 여기서만, 바닥에서만 배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바닥을 경험하길 바랐어. 강태호 아들이 아닌 강민준으로서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그게 내 재산이 될 거라 믿었어. 테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35년간 새벽을 버텨온 손. 2847명의 인생을 붙잡아온 손.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뭐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거요. 사채업자라고, 동네 대부업자라고. 그건 아버지가 가장 대단한 분이에요. 47조보다 그 어떤 것보다 2847명의 인생을 바꾼 분이잖아요. 민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사랑해요, 아버지. 테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간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새벽 4시. 강태호의 낡은 소나타가 안산의 골목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민준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첫 손님은 누구예요? 치킨집 하시는 분이야. 코로나 때 힘들었는데 이번에 새 가게 차리신대. 은행에서 안 해주나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안 된대. 하지만 내가 그분 봤어. 눈빛이 살아있더라.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그 눈빛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야. 테오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거야. 테오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테오 캐피탈 사무실 열쇠였습니다. 해동은 전문 경영인들이 있어. 하지만 여기는 내가 이어받아라. 아버지, 숫자만 보는 금융인은 많아. 하지만 사람을 보는 금융인은 드물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해. 민준이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사람을 보는 금융인이 될게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태호와 강민준.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35년간 아버지가 홀로 버텨온 새벽. 이제는 아들도 함께하는 새벽. 그리고 그 새벽은 계속될 것입니다.